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산문을 엮은 나스메 소세키 인생의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의 편지, 수필, 강연, 그리고 기고문을 따라가다 보니 마치 그를 직접 대면해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문호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저는 그가 진지하고 근엄한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그를 통해 만난 그는 위트와 유머의 대가였습니다. 그저 웃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직설을 위트에 실어 날리는 방식이 참 영리했고 가볍지 않은 풍자를 경쾌하게 구사하는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희성도련님처럼 겉으론 장난기 가득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날카로운 진심을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에 흠뻑 빠진 저는 자연스레 책을 덮지 못한 채 중간중간 저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만나게 되면 늘 반복하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다가 중간에 얼마나 자주 작가를 검색하는가는 앞으로 제가 그 작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 같기도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이력 하나하나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그가 유년기에 3번이나 부모가 바뀐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친부모에게서 양부모로, 다시 친부모에게로. 말로는 쉽게 설명되지만 어린 아이에게 이처럼 거듭된 버려짐의 경험이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 그가 쓴 글에서 가벼운 농담처럼 스며드는 경쾌한 리듬을 발견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그의 유머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생존의 기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니 그의 유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웃음 속엔 언제나 예리한 고발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단지 한 시대의 그늘을 조롱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급 문화, 보수적인 관료주의, 언론과 정치, 교육의 허위까지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칼끝은 냉소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문학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따뜻하고 진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에 대해 그가 쉽게 썼다고 말했을 때 저는 묘한 질투마저 느꼈습니다. 쉽게 쓴 그의 글이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남긴 글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붓이 그다지 느린 편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같은 글은 가장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도련님이나 취미의 유전 같은 것도 느린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쓴 것들인데 취미의 유전은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도련님은 그 2배쯤 걸린 것 같군요. 환영의 방패나 해로행 같은 것은 짧은 데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열흘 넘게 걸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말입니까?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계속해서 쓸 생각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첫 회로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세상의 평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글자를 전부 토해내어 이제 다음에는 아무것도 쓸만한 게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열흘이 지나고 20날쯤 지나면서 하루하루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다 보니 또 새롭게 쓰고 싶은 감상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쓸 거리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같은 글은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참 약오릅니다. 1867년 나스메 소세키가 태어난 해입니다. 우연히 찾아본 동시대의 인물들을 보니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투수 싸이영이 태어났고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 이희영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간의 다른 공간, 각자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시대는 인간을 규정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의 그늘에서 조금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었다면 그 시절 우리 역시 뛰어난 위트와 지성을 가진 작가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유 없는 씁쓸함이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4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 위궤양을 달고 살았던 그는 휴젠지에서 피를 토하고 죽음을 코앞에 둔 체험을 한 뒤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본격적으로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예리하게 파고들던 그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의 마지막 글들을 읽으며 저는 무겁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그의 문장들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대한 재능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내 자신의 언어로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딘가에서 큰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책을 덮고 난 뒤 제 안에는 4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글로 재탄생하는가? 위트는 어떻게
저항의 언어가 되는가? 한 개인은 시대를 만나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죽음 앞에 선 재능은 어떤 문장을 남기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도 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한 시대를 통과한 한 사람의 문장 앞에서 오늘 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